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법. 자, 138쪽. 138쪽. 자, 도시개발의 세계로 갑니다. 자, 요것이 이제 도시군계획 사업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앞에서 우리 보셨고, 개발 사업, 요거 다음에 하는 정비 사업까지.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상대적으로 좀 간단했습니다. 앞에서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서 사업 시행권 따고 나서 공사 시작해서 끝나면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해요. 그거를 바탕으로 하되 독립된 법에서 좀 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흐름부터 정확하게 잡고 요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하면서 첨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흐름부터 잘 잡으셔야 되고, 요 흐름은 11월 달에도 간단하게 제가 잡아드렸었는데,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줄여서 개발계획. 그래서 이것이 도시개발 사업의 어떤 틀을 잡는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큰 사업 하는데 계획부터 나와야지. 그런데 이름이 여기서 따온 얘기, 개발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개발구역이죠. 구체적으로 어디를 개발할지 땅을 지정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게 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디를 개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정이 돼야 돼요. 보통 이게 원칙적 순서입니다만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 예외가 존재합니다. 녹지나 비도시 같은 곳에 지정을 할 때는 도시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놓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도 있는, 어느 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구별을 하셔야 되는 예외적 현상이죠. 자, 계획 수립하고 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누가 할 것이냐, 시행자 누가. 구역이 지정되어야 누가 할지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를 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할지를 정할 수는 없잖아, 순서. 그래서 시행자는 믿어주는 공공과 그렇지 않은 민간으로 나눌 수가 있고, 민간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조합. 이게 도시개발 조합이에요. 유명하지. 시행자 파트입니다. 자, 시행자가 지정이 됐으면 그 다음 코스는 당연히 사업 시행권 따는 절차. 실시계획, 인가고시.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똑같은 용어 씁니다.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가권자가 인가를 내주고 고시를 하게 되면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시행권을 땄어요. 사업시행권 땄습니다. 그럼 보통은 이제 요거 딴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큰 사업이라 공사 들어가기 전에 조성될 부동산을 누구에게 줄지를 먼저 세워놓고 공사 들어가라. 요거는 사업시행권만 따는 절차고, 그래서 누구에게 뭘 줄지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그것은 시행 방식에 따라 이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은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할 수가 있어요.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 그리고 이 둘을 섞어 쓰는 혼용 방식으로. 혼용을 섞어 쓰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을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와서 방식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방식은 이때 정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점이었고 여기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편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해왔다라면 실시계획 인가고시 다음에 나오는 계획을 공급계획이라고 해요. 공급계획. 공급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이 공급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공사 표시. 공사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은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 완료 공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일반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 이제 쭉 일반 부장하는 것이라 다른 얘기는 없고, 환지 방식으로 해왔다라면 환지계획 인가고시, 환지계획을 세워서 인가를 받는 환지계획 인가고시. 여기서는 환지라고 하죠. 땅을 누구에게 교환해 줄지. 그 다음에 공사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후에 여기는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사람, 조성된 환지를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 사람에게 주는 환지 처분이라는 얘기가 별도로 나와 있어요. 여기랑 달리. 요게 공사기한인데 중간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임의적 제도로서 요게 존재합니다. 제가 준공검사 공사하려고 온 거는 따로 안 썼어요. 그냥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고 공사 끝나면. 다른 절차는 다 거쳐야 되는 절차인데 요것만큼은 시행자가 예정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로서 요것만 하나 구별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것이 기본 틀이에요. 큰 틀에서 요거 무조건 잡아두셔야 되고, 처음 하시는 분들 이거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이 됩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안 돼! 안 돼! 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 번 더. 도시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시작할 수는 없잖아. 제일 먼저 어떤 계획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계획 중에서 그냥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보시면 이제 개발 계획에서 어디쯤을 위치는 어디에 면적은 어느 정도 크기로 사업 시행자에 관련된 거 왜 개발하는지 개발 목적 시행 방법 인구는 얼마나 수용할지 그런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개발 계획이고 그 다음에는 개발을 하려면은 어디를 개발할지를 정해야 되잖아. 이게 구역 지정이란 말이에요. 광명에서도 어디를 개발하겠다.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야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인지를 정하지. 누가가 하면 당연히 사업신고 따는 거는 그 다음에 당연히 나오고 그죠? 별 거 없다니까. 사업신고 따고 나서 공사 들어가는데 공사 들어가기 전에 누구에게 줄지를 먼저 정해놓고 들어가라. 그 계획이 공급이나 환지 계획이잖아. 공사 끝났어요. 그러면 줄 거 줘야지. 환지 처분. 여기는 일반 분양이라 다른 얘기 없고 예정지 중간에 들어갈 수 있고 참 단순하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반복해요 그냥. 이렇게 잡아두시고 자 이제 여기다가 1월 달부터는 행정청을 정리할 거예요. 이제 몇 가지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행정청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도시개발법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련된 행정청을 딱 정리하시면 돼요. 한 줄로.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된 행정청이라면 이 구역의 지정권자가 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법에서 구역의 지정권자가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플러스를 생각하지 말고 굳이 이제 지정권자라면 원칙적으로는 도시개발 사업은 지방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방에서도 주로 시도 단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 대도시에서만 대도시시장, 대도시시장, 일반 시장의 수구청장은 안 되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적인 지정권자입니다. 다른 일 없으면 이 사람이 지정권을 행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국장. 원칙 예외인데 요거를 그냥 지정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정을 하든 이 사람이 예외적으로 지정을 하든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사람. 지정권자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된 것은 주로 지정권자가 주로 한다라고 행정청을 정리하시면 돼요. 주로 하나 빼고. 여기 환지계획 인가권자, 환지계획을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행자가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인가권자는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 저 구역 지정권자보다는 못한 사람이잖아. 이상하게 그 특별자치시장, 세종시는 뭐 도시개발에서는 아예 그 사람 자체가 안 나옵니다. 거기서는 뭐 처음에 그 세종시 새로 개발하고 새로 그 다음에 개발할 거 없다고 봐서 그런지 넣어놔도 되는데 뭐 안 넣어놨어요. 큰 의미는 없고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기초자치장인 시장의수 구청장이다. 시장의수 구청장에게 환지계획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지정권자 이렇게 답하시면 공법의 15% 행정청이 정리된 거예요. 이게 15% 아닙니까? 나중에 정비법도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랑 비교해서 다음 주? 나오지 마세요. 다음 주. 실수했네. 또 나와갖고 공법 선생님이 나오라 그러고 자기는 안 나오고 큰일 날 뻔해. 다음 주 아니고 그 다음에 할 때 이제 정비사업 할 때도 하나하나 정리가 돼요. 그러면 30%가 그냥 행정청이 정리가 되고 그때그때 또 하면 된다고. 자, 이거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렇게 전체적인 걸 알아놨는데 이거를 개별적인 상황에서 적용 못하면 또 안 되죠.
자, 개발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누가 수립할 것 같아요? 개발 계획은? 이미 알려드렸잖아. 누구요? 시행자 밑에 나오는 계획은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에요. 누가 만드냐 했을 때 실시할 사람이 시행자고 공급이나 환지할 사람이 시행자이기 때문에 시행자 밑에 나오는 계획은 시행자가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는데 시행자 전에 나오는 계획은 시행자가 안 만드니까 행정청이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청을 하면 지정권자가 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본인이 수립을 하고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행자 지정 파트에서는 이제 아무나 안 되고 12사람 자격 있는 자만 딱 규정을 해놨어요. 이 사람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을 해줘야 그 사람이 시행자가 돼. 누가 시행자를 지정하겠습니까? 누가? 구역 지정권자가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잘 안 나오지만 우리 조합 파트에 가면 조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에 나오는 것은 뭐 거의 다 다 의미가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 조합을 만들려면은 먼저 행정청에게 설립 인가부터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조합의 설립인가권자 누구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될까요? 조합의 설립인가 지정권자 역시 그건 뭐 직접 낸 적도 있고 실시계획 시행자가 작성을 한다 그랬습니다. 작성해서 인가를 행정청에 받아야 되죠. 누구에게? 공급계획 시행자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 요거 따로 기억하시고 여기 안 써놨지만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를 신청해서 준공검사를 누가 한다. 공사하려 공고 다 행정청이 하는 거죠. 다 지정권자라고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고 여기 안 적어놨지만 제가 큰 틀에서만 적어놨잖아요.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조그만 얘기도 교과 기본서에서 나왔다. 다 지정권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개발법 하면 요거 하나 빼놓고 행정청이라면 개발사업과 관련된 행정청이라면 지정권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개발사업이 아닌 것도 하나 나오긴 나와요. 나중에 이제 개발사업이 아닌 개발행위 허가 그건 이제 개발사업 아니잖아. 그건 별도로 하나 있지만 개발사업과 관련된 건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행정청 끝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 개발법에서 동의요건도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동의요건 나올 때도 중심이 되는 동의요건을 뭐 많지는 않지만 중심을 잡아두시고 그렇지 않은 것 3가지 그것과 비교해서 중심과 비교해서 그렇지 않은 예외 3가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동의요건 나온다면 중심이 되는 동의요건을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를 받고 직접 소유할 필요는 없고 소유자 동의를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를 받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 요거를 보통 동의요건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예외 3가지를 요걸 중심으로 해서 따로 요것과 비교해서 따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일단 요 행정청과 요 정도를 일단 잡아드렸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어느 방식인지 요거를 구별해야 돼. 요 특성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체계가 요거부터 저는 파악을 할 겁니다. 원래 이건 체계 이제 중간에 뒤에 나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당겨놨죠.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곳에 도시개발구역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토지 소유자가 쭉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사업 시행자가 이곳에 대해서 시행을 할 때, 자,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한다라면은, 아니면 환지 방식으로 한다라면,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뭐, 혼용은 뭐 일부 수용, 일부 환지니까 각각 그 부분을 이제 따로 조금씩 적용하면 됩니다. 자, 먼저 요거를 말씀드리면 이 방식이라는 것은, 자, 우리 수용의 포인트를 둬서 한번 말해보죠. 저번처럼.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한다. 그 얘기는 이 구역 내에 있는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시행자가 수용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보상금 주고 수용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상 받고 나갈 사람이 나갈 사람. 보상 받고 나갑니다. 더 이상 사업이랑 관련은 없어요, 이제. 그럼 요거를 누가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이곳에 소유권을 취득을 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요거를 공사 끝나면은 분양을 할 거예요. 1번 여기 있던 사람에게 분양한다. 2번 이 사람과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인 오고자 하는 사람 아무에게나 분양한다. 뭡니까? 1번? 2번? 2번이지. 이제 이 사람들은 아무 관련이 없다니까요. 보상금 받고 나갔어요.
시행자가 취득해서 시행자 것이니까 이제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 대상으로 쭉 공급하는 게 이 방식이에요. 그럼 환지라면은 교환할 환자 땅 지자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나갈 사람이 아니고 시행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자기 종전의 땅을 사업을 해서 제공을 하고 그럼 시행자는 환지를 만들어서 종전의 땅 제공한 사람에게 새로운 땅을 교환해 주는 이게 환지예요. 이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새로운 땅을 받아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갈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환지로 하게 되면 환지 자체를 새로 교환해 주는 땅을 환지라고 하는데 환지를 누가 받아요? 여기 있는 사람만 받지 여기 없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아까 수용은 일반인 대상으로 주는 것이고 환지는 여기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사업에 어느 방식이 적합해요? 큰 사업에는 이 방식이 적합하다는 거예요. 큰 사업에. 그냥 이해 편의상 제가 써놨습니다. 그냥 느낌 잡으시라고.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큰 사업에. 자, 좀 작은 사업에 적합한 것이 환지 방식이다. 이 느낌을 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 특징이 수용상의 특징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거. 큰 돈이 들어간다는 거. 이게 특징입니다. 공사비는 똑같다 하더라도요. 수용에서는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막대한 수용 보상금이 들어가야 되잖아.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은 좀 더 자율적 시행이 특징이에요. 여기. 여기는 이 사람들이 나갈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사업에 자기 땅 갖고 참여할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과 관련된 일을 이 사람들이 스스로 사업 시행을 한다라면 자기 일 자기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용과 달리 환지에서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 토지 소유자, 이들이 설립한 조합,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게 특징이에요. 각각 제가 이 특징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알게 되면 이제 큰 돈이 들어간다? 시행자 파트에서 이따 공부를 하실 때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는 이유가 항상 공공은 믿어주고 민간은 못 믿기 때문에 이 민간 시행자가 차별받는 게 주로 이 수용 사용 방식에서 차별을 받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능력 없는 민간인이 했다가 나 못한다 중간에 그럴까 봐. 민간인에 대한 차별이 주로 여기서 쓰려고 이거를 나눈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 환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따 보시면 12사람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환지에서는 또 다른 원칙이 존재해요. 환지에서만큼은. 그래서 사실 12사람 중에서 지정하라는 것이 이 두 가지 경우에 쓰이는 것이지 전부 환지 방식이면 일부 환지만 혼용이 되니까요. 전부 환지 방식이라면 12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 시행 특징, 그곳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들이 설립한 조합, 요 사람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 돼요. 다시 이렇게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따 보시면 조합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돼요. 예를 들어 조합이 토지 소유자가 만든 단체가 조합인데 수용상에서 돈 받고 나갈 사람, 사업에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의미가 있지. 그래서 조합은 다른 데서는 시행자가 아예 안 되고 도시개발 조합이 나왔다면 무조건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요거 외에도 몇 가지 이제 약간 차이가 생기는 게 있는데 뭐 3, 4월에 할 때 좀 더 추가를 하고 일단 나가봅시다. 용어 정의부터 138쪽에. 하여튼 요거 잘 그려놓으세요. 요거 잘 그려놓으시고 아직 완성본이 아닌 이제 오늘 수업하면서 자꾸 여기다 좀 더 붙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훌륭한 그림이 완성이 되는. 자, 용어 정의. 하여튼 자화자찬을 자꾸 내가 해서 참 단점이야 단점. 용어 정의. 1번에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이라 하면 이 용어는 간단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이라 하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 된 구역.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지정된 땅, 도시개발구역. 2번,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구역 밖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구역 안에서 뭐 주거용 단지, 주거단지를 간단하게 조성한다. 산업용
시가지를 조성한다. 구역 안에서 하는 크고 작은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국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 개발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개발법 규정이 있으면 그거 먼저 쓰고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개법 용어를 여기서 쓰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적어놨을 뿐이고. 자, 시행 방식에서 어느 때 어느 방식 구별하는지, 어느 때 어느 방식 쓰는지 구별. 환지 방식 쓸 때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환지 방식 쓸 때가 둘 중에 하나.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획을 변경한다. 지목이나 형질을 변경한다.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임을 알 수가 있어요. 토지의 교환 나오면 그냥 환지 아닙니까? 분필합필, 지목, 형질 변경이 필요하다. 땅과 땅을 교환해서 형질 변경이 필요하다. 아주 간단한 사업들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치고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하다. 공공시설 설치할 땅을 수용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공공시설 설치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내 땅에다 설치하라. 자기 땅을 시행자에게 제공을 해주고 그럼 시행자는 공공시설을 거기다 설치하겠죠. 그죠? 그 대신 시행자가 다른 땅을 환지로 조성해서 그자에게 주는 그런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 뭐 준 것이나 다름없어. 죽어 묻는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원래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서 하기 힘들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가가 다른 것보다 현저히 높대요. 그럼 보상액이 막대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은 못한다 보시면 돼요. 수용 사용 방식으로 어렵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기 어렵다는 얘기니까 어려운 거 고집하지 말고 그때는 좀 더 간단한 환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래도 이번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이게 큰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조성을 해서 집단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환지는 집단적 공급이 안 되죠. 거기 있는 사람에게만 준다 했잖아, 땅을. 일반인에게 주는 큰 사업을 얘기하는 게 이 방식이다 보시면 돼요. 둘을 구별하는. 예를 들어 이번처럼 뭐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럼 틀리는 거지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는. 자, 혼용 방식은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위 일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는 수용, 일부는 환지. 이게 혼용 방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동그라미 1, 2번.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초기에 나올 때는요. 처음에 나올 때는 예를 들어 혼용으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여기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사업 시행 지구별로 아예 나눠서 해야 됐었어요. 사업 시행 지구를 별도로 나눠서 여기는 이제 수용 방식으로 쫙 시행을 하고 여기는 환지 방식으로 별도로 시행을 하고 아예 나눠서 해야 된다 했거든요. 나중에 나누어서 하여야 한다 해서 나중에 할 수 있다로 개정돼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사업 시행지구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사업을 똑같이 진행을 하되 방식만 달리 적용해도 되고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그전에는 무조건 분할 혼용 방식으로만 하다가 지금은 나눠서 하게 되면 분할, 나누지 않고 하게 되면 미분할.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다음부터. 그래서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 지구별로 분할하여야 할 때고 그 아래 미분할은 분할하지 않고 그냥 두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눴어요. 됐고 또 넘겨봅시다. 자, 이제 개발계획 수립을 보시죠. 140쪽에. 근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참 잘해 주셔가지고 다른 데보다 좀 더 빨리 끝나요, 여기가. 원래 월요일 날 할 때가 평상시에 한 달이면 다른 화, 수, 목, 금 이렇게 할 때보다 좀 더 길어져요, 월요일 날이. 월요병이 있잖아, 월요병이. 예?
여러분들 월요일 날 할 때가 좀 힘들죠, 더? 안 그렇나요? 쉬고 와서 하면 원래 더 힘들어, 그게. 그 월요병이라 그러잖아, 그걸. 근데 여러분들은 참 이 광명시가 진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참 광명해. 아주 빛광자 밝을 명자. 그러니까 답변을 참 잘해 주시니까 다른 데보다 오히려 좀 더 잔소리할 시간도 없고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좀 더 빨리 나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성격들이 참 좋으십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이하 지정권자라고 한다. 이게 구역의 지정권자예요. 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계획 이하 개발계획이라고 줄여서 부르겠다 해놓고 수립해야 된다. 결국 이 말을 분석하면 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하고 싶으면 미리 개발계획부터 수립하라는 얘기. 그래서 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라. 구역 지정하려고 하면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라. 이 순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예외적인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역부터 지정을 해놓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는 그 경우 요거를 종종 시험에 바꿔내는데 그것이 방가루 2번 예외예요. 보세요. 요거를 해야 되는데 박스 막 5가지 있고 그렇잖아. 자, 우리 개발계획 공모. 개발계획 공모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지역 박스에 5가지. 합이 6가지입니다. 이런 곳에 구역을 지정하는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볼 때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것은 하면서 이제 이거 갖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여기 이제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했을 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라고 했을 때, 이곳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잘 진행이 돼야 돼. 잘 진행이 돼야 돼.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곳에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개발 사업이 돼야 될 땅에 도시개발 사업이 아닌 개발을 함부로 한다라면, 막 건축물 짓고 공작물 설치하고 형질 변경하고 막 나무 심고 베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 행위를 제 맘대로 하게 되면은 사업할 때 사업에 지장을 줍니다.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면 다 뭐 보상 새로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올라가서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이 이거를 막아야 돼요. 이것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제가 되겠습니다. 이따가 나와요. 다시 개발행위 허가제.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이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가 되는 지장을 주는 그런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게끔 통지하겠다. 개발행위 허가제인데 이 개발행위 허가제는 주로 구역이 지정됐을 때 본격적으로 발동이 됩니다. 아직 계획 단계는 추상적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하는 건 너무 빠르다고 보는 거예요. 이 투기하는 사람 이때 들어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구체적으로 구역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제 그 부담이 큰 거 아닙니까? 뭐 이때부터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뒤에 가면 너무 가격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고 구체적으로 구역을 지정했을 때부터 개발행위 허가제는 작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녹지 B도시 등이라고 해서 다른 곳도 있지만 주로 녹지 B도시를 제가 중심으로 써놨는데 이미 개발된 주상공을 개발할 때랑 그 다음에 녹지 B도시를 개발할 때랑 투기는 어디가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녹지 B도시? 주상공보다는 여기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주상공은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잖아. 개발돼서. 여기서 새로 도시개발한다? 또 올라가겠죠? 폭이 적어. 그런데 올라가는 폭이 적어. 근데 녹지 B도시는 한참 떨어져 있잖아. 가격이. 도시개발하게 되면 많이 올라가죠? 투기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더 몰린단 말이에요. 물론 녹지 B도시에도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원칙이라니까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잖아 지금 이게. 그래서 녹지 B도시 같은 데서는 만약에 투기 우려가 크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행정청이 판단하게 되면 제가 구역 지정에 아까 그 투기를 여러 가지 방지하는 종합적인 그 대책을 마련할 요때부터 발동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먼저 구역을 지정하면 그거를 이제 통제할 수가 있죠. 그죠? 기습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서 투기 통제를 해놓고 계획을 천천히 수립하게 되면 투기 통제에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으면 구역부터 지정해서 먼저 시작하라는 거지, 투기 통제를. 주로 녹지 B도시. 다른 것도 있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계획 공모가 나왔는데요. 개발계획 공모라면은 공개 모집의 줄임말이 공모잖아. 자, 아까 개발계획은 제가 지정권자가 수립한다라고 했는데, 이 훌륭한 개발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개발계획 공모입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스스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본인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개발할지를 알고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국민들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공모하게 되면 국민들은 어디 개발할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주고 여기를 개발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멋진 개발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개발계획 공모할 때도 구역부터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주로 써놓은 녹지 비도시는 박스에 기역, 니은, 디귿, 미음번을 얘기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미음번이에요. 리을번도 또 다른 사유고. 자, 우리 기역번이 자연 녹지요, 니은번이 생산 녹지고, 괄호 속에 생산 녹지가 전체의 30% 이하인 경우에 하나한다. 요 말은 붙어 있지만 디귿번의 도시지역, 외지역, 녹지와 비도시라고 표현했던 게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관농자, 녹지와 관농자. 그런데 비도시는 다 들어가 있지만 기역, 니은번에 녹지라면은 자연 녹지와 생산 녹지 둘만 들어가 있네요. 원래 녹지 지역은 보생자 세 가지가 있잖아. 보존 녹지가 없죠? 보존 녹지가 없는 이유는 원래 모든 도시지역에 기본적으로 관농자 포함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지정 못하는 곳이 도시지역 중에 보존 녹지예요. 그거는 이제 3월 달에 제가 할 때 살짝 다룰 겁니다.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보존할 필요성이 큰 곳이 보존 녹지이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끝까지 남겨놔라. 도시개발하지 말아라. 보존 녹지만큼은. 그래서 보존 녹지는 아예 구역을 지정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예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역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생산 녹지도 안 됐었어요. 녹지지역 중에서는 자연 녹지만, 도시지역 중에서는 자연 녹지만 됐다고, 녹지지역 중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개정돼서 생산 녹지가 전체의 30% 이하 조그맣게 생산 녹지가 들어갈 정도라면 이 정도까지는 지정이 가능하다 해서 니은번에 그런 얘기가 붙어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아였고, 그래서 녹지와 비도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같은 뜻이 미음번이에요. 지금 녹지 비도시라고 했는데 미음번을 먼저 보시면 미음번을 잘 바꿔내죠.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상공 면적 합계가 개발 용도인 반대인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지정 면적의 30% 이하 작을 때를 얘기합니다. 역시. 여러분, 주상공이 30% 이하라는 얘기는 나머지 70% 이상은 어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녹지 비도시라는 얘기지. 주상공이 30% 이하라는 얘기는 70% 이상 나머지가 녹지 비도시. 아까 기역, 니은, 디귿은 녹지 비도시가 전체일 때고, 요거는 주상공이 섞여 있더라도 주상공이 조금 섞여 있고 대부분이 녹지 비도시일 때, 그게 미음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자꾸 바꿔서 낸다라고 했는데 30% 기억하셔야 됩니다. 30% 이하. 근데 요것이 우리가 이제 공법에서 조금 작은 것의 한도, 요 한도를 넘었으면은 작은 것이 아닌 조금 커지는, 이 한도로 쓰는 게 크게 둘 중에 하나를 써요. 통일해서 쓰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쓴다고. 30% 또는 3분의 1. 30%나 3분의 1 둘 중에 하나를 주로 작은 것의 한도로 쓴다고요. 여러 군데서. 3분의 1이면 정확하게는 33.3%죠? 그러니까 30%는 차이가 난다고. 약간 차이가 나잖아. 어떤 데서는 30% 이하, 어떤 데서는 3분의 1 이하. 30%를 3분의 1로 바꿔서는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30%를 40이냐 20이냐 이렇게 바꿔내지. 주상공이 작을 때, 30% 이하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냈을 때가 뭐 주거지역이 전체의 40%인 곳에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죠. 30%를 넘어섰으니까. 그때는 무조건 원칙대로 개발계획부터 수립하고 구역 지정해야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리을번이 또 다른 사유인데, 리을번이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요 사유에서만 괄호 속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한다. 요 말이 붙어 있습니다만, 요것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노무현 정권 때 그 정책으로 나왔던 얘기지. 지금은 잘 안 써요. 지금 잘 안 씁니다만 나중에 정권들도 워낙 좋은 얘기로 적어놨기 때문에 이걸 빼지는 않았던 거야. 잘 쓰진 않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거.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수도권 위주로 너무 기형적으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발전시켜야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게 국가 균형 발전론이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하니까 국장이 직접 나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려는 이런 곳이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되겠다.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필요하면은 구역부터 지정할 수 있게 해놨고 3월 달에 할 때도 이제 여기는 혜택 주는 것도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거. 이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지금 지방의 혁신 도시들이에요. 이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게 지방의 혁신 도시들. 없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우리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곳은 주로 녹지비도시 이런 느낌으로. 또 하나는 개발계획 공모. 또 하나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거. 이 정도로 이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잘 보셨고, 그러면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개발계획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개발계획 내용. 자, 개발계획 내용을 보시면 1번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다만은 나중에 제가 추가해서 볼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개발계획에 어떤 것들이 있다. 대충 보시갖고, 이런 것들이 개발계획 내용이라서 개발계획 맨 처음에 나오는구나. 근데 감 잡으시라고. 자, 1번에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이 나옵니다. 구역의 이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위치는 어디쯤에 면적은 어느 정도 크기로. 이런 얘기들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개발계획 먼저 수립하고 나서 이 규정에 따라서 구역을 지정하는 이게 원칙적 순서가 되는 거예요. 2번에 구역의 지정 목적. 왜 개발하는지 목적. 시행기간, 사업 시행기간 몇 년. 4번에 시행제에 관련된 거, 5번에 시행 방식, 어느 방식을 택해서 할지, 인구는 얼마나 수용할지, 토지 이용객 등등. 이 중에 일부는 나중에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계획 끝났고 구역 지정으로 가볼까요? 구역 지정 가봅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144쪽부터 나오는 거. 자, 여기 보시고 여기서 한번 틀을 잡고서 들어가면요. 자, 제가 이제 지정권자가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참 특이한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왜 나서서 여기 직접 구역을 지정하느냐. 요게 5가지 사유가 있어요. 요 파트에서는 구역 지정 파트에서는 요거 제일 역시 많이 물어봤던 거예요. 국장이 정권 행사하는 경우 이따 구별을 잘 하시고 다 이유 다 있어요. 왜 그런지. 자, 그리고 행정청 중에서 보통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요청권자라고 합니다. 요청권자. 이 사람은 구역을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자예요. 적어도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상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만약에 도시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인은 지정권자가 안 되기 때문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지정권자는 누구에게 요청할까요? 시도지사 바로 윗사람? 그렇죠. 시도지사가 요청하겠지. 대도시시장은 본인이 직접 지정을 하고 국장이라면 역시 따로 예외가 있고 바로 윗사람인 시도지사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군수라면 도지사에게, 구청장이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하면 이 사람이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광명시장이 광명시 일부 어디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기도지사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하면 도지사가 지정을 해주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요청권자라고 합니다. 또 제한권자가 있어. 제한권자가. 구역 지정해달라고 제한하는 제한권자가 있는데 여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앞으로 시행자가 될 자격 있는 자 중에서 일부는 구역 지정 제한이 가능해요. 만약에 구역 지정을 제한해서 지정권자가 그 사람 제안을 받아들여서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안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정했더라. 그럼 당신 한번 해봐. 시행자 지정할 때. 그래서 주로 제안을 하는데 누가 제안할 수 있느냐 이들 중에서 행정청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행정청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요 사람이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권자인데 일단 누가 제한할 수 있는지 이거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행정청은 제한할 수 없어요. 인정할 필요가 없잖아, 행정청에게. 만약에 행정청이 구역 지정을 하고 싶다면 지정권자는 스스로 지정하면 되고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 요청권자는 그냥 요청하면 되겠네. 행정청 자체가 최소 요청권자 아니면 나머지는 다 지정권자가 돼요. 왜 제한을 인정합니까? 필요가 없잖아. 그죠? 조합은 왜 안 되느냐? 다른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없이 그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국가지자체 그전부터 있었죠? 여기 12사람 중에 토지주택공사 지방호사 그전부터 다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건설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조합은 도시개발조합이기 때문에 구역지정 이후에 별도로 따로 만들어지는 게 조합이에요. 구역도 지정되기 전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합을 못 만들어. 그래서 구역지정 이후에 나중에 조합을 만들거든요. 이따 조합 만드는 절차를 배우신단 말이에요. 이 파트에서. 그러면 구역지정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구역지정을 제한하는 것이죠. 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합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만들어지는 게 조합이에요.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 제한해달라고. 없는데. 제한할 수가 없죠? 제한 못한다니까, 그래서. 그 전에 조합이 제한할 수 있다 해서 틀린 집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 이 틀 잡을 때. 다 이유를 생각해서. 응? 그래서 행정청이나 조합만 제한 못하고 나머지 시행자가 대신자가 제한하는데 또 특이한 것이 제한할 때 보통 구역 지정을 제한한다면 상식적으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계에서 주민 제한할 때도 뭐 기지 산행 4가지를 제한한다. 입안권자에게 제한하는 거잖아. 입안해달라고. 그러면 구역 지정을 제한한다면 구역 지정권자에게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한해달라 하는 게 보통인데 지정권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제한을 요청권자인 시장건설구청장에게 제한한다는 것도 좀 특이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요청하는 구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시장건설구청장에게 제한을 하면 이 사람이 그걸 받아서 요청해주는 이런 구조로 되는 게 원칙적 모습이에요. 국장에 직접 제한하는 예외 있지만 보통 이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도 민간인이 제한할 때만큼은 공공 말고 제한할 수 있는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민간이 제한할 때만큼은 민간 제한 시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 청수는 필요 없고 이것이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 중에 하나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만으로 충분하니까 청수는 필요 없으니까 예외 중에 하나인데 민간인이 제한할 때 갖춰야 될 동의 요건이다 보시면 돼요. 이 공공에 해당하는 자가 제한을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시행자로 지정했을 때 그 사람이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공공원제가 법에서 믿어준다라고 했잖아. 근데 민간이 제한해서 구역을 지정해줬더니만 민간을 시행자로 지정했더니 만약에 민간이 못할까봐 만약에 소수 동의만 갖고 대부분은 반대하는데 소수 동의만 가지고 만약에 제한을 했다? 나중에 못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이 제한할 때만큼은 면적 3분의 2 이상 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제한 자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일단 이 틀까지 설명했는데 어느덧 쉬는 시간 됐으니까 쉬고 나서 10분.